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차 한미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방미단 일원으로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미의 목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미국 조야에 알리는 데 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저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와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내 주요 정치 인사 또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경제 상황 등 전국 상황도 설명하였습니다. 어느 의원은 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왜 구속까지 시켰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어떤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고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권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여러 대통령 탄핵, 현재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탄핵 절차에 관련해서 의구심을 표명했는데, 미국 조야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불개의 원칙을 표명하는 가운데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의 전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을 강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3월 8월이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그 전 2023년 4월 달 워싱턴 방문 당시 창설된 NCG 그룹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권익 강화,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전 세계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보편 관세나 ILA, 칩스 법안 등으로 기인되는 각종 보조금 혜택 등의 문제를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이후에 보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제한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의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하는 발언을 하는데, 북한 핵 문제가 비핵화 협상이 아닌 미북 간의 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핵 협상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동결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큰 재앙이, 악몽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의 정책 차관, 그리고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라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한국의 핵무장 인용을 하자, 또 아니면은 한반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고 주장을 해오던 입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미국 측 인사들에게도 이러한 의견이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조야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십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으며, 이번 방미는 향후 한미동맹 강화, 대한민국의 국제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가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동맹 강화, 또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미국 조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지법 앞에서 강남서장한테 전화하시게 된 경위를 좀 그거는 제가 없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대응하기도 민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서부지법에 뭐 무단 침입하고 한 것은 19일의 얘기고요. 제가 아침에 떠나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 전개 상황은 저는 잘 몰랐고요. 사실 제가 간 것은 18일 날 밤에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가 와서 한 8시 넘어서 갔고,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마포경찰서 앞에서 제가 빠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울면서 내 아들이 여기에 가 있다. 연금돼 있다. 왜 그러냐. 17명이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 17명이 왜 잡혀갔냐. 그랬더니 뭐 자세히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7명이 잡혀갔는데 그래서 마포경찰서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 메시지 남겼는데. 그래서 17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 아니 엄마가 소위 말해서 경찰서 앞에서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도망가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걸 알아봐 줘야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해봤더니 17분 중에 14명은 남성이고 3명은 여성인데, 의원님 사실 다 신원 확인하고 조사한 다음에 다 석방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 강남서 뭐 마포서 여러 군데 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와서 그 어머니가 그래서 강남서장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압력을 넣는다고 그게 풀려나겠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풀려난 거고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면은 당연히 울며불며 엄마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폭력 시위로 번졌는데, 폭력은 절대 반대고요. 저는 사실 돌멩이를 맞서서라도 폭력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뭐 민주당이 뭐 윤상현이 선동했다, 뭐 제명하겠다 해서 저는 정말로 참 민주당이 윤상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징계안도 내고 제명안도 내고 또 윤리위에도 회부하고 국민청원도 검찰 고발도 하고 좋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화하고 뭐 알아봐 준 게 무슨 그게 어떤 뭐 불법 점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또 민주당이 여전히 선전선동에 능한 정당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2월 20일경인가 트랙터 시 있지 않습니까? 전농이 주도한 그 2019년도 그 신형 정말 한 번도 쓰지도 않은 4천만짜리 트랙터 시를 가지고 남태령을 넘지 않았습니까? 남태령을 넘고 그때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그 길을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농의 트랙터 시 때 경찰이 폭행하고 뭐 버스를 들어 올리고 이런 폭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같이 제명해야지. 윤상현, 저는 당당히 민주당 의회 폭거에 대항하는 어떤 증거로서 제명당하는 영광을 가져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민당 그런 의원들하고 같이 제명당하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경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고위 관계자인데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고위 관계자가 그래서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 의원님 17명을 연행을 했는데요. 17명 중에 14명은 남성이고 3명은 여성이고요.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다 석방 조치할 겁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하여튼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민당 선동과 그거에 기생하는 이 언론을 보면서 제가 또 미국에서 깜짝 놀랐는데 별로 이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한테 우리 윤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강남서장한테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아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떠냐. 그래서 뭐 잘 부탁하고는 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뭐 하여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 법 절차에 따라서. 방문의 목적은 하여튼 이 한미 동맹 강화 또 우리 국익 수호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한테 대통령한테 꼭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해달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오늘은 이렇게 끝낼게요. 혹시 그 당내에서도 어쨌든 투개표 시스템과 관련해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 좀 저는 선관위가 솔직히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부정채용 사례가 291차례 있었습니다. 그걸 다 들여다보니까 인사보무규정 위반이 무려 1200여 건이 넘습니다. 저는 이 중앙선관위, 선관위가 현대판 음서제도가 이렇게 횡행할 줄 몰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호칭을 한답니다. 또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또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감사원이나 검찰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함부로 타치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중앙선관위 아니면 각 선관위의 부정, 소위 말해서 부패, 부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아빠가 근무하고 딸이 근무하고 또 아들이 근무하고 거기다가 조카까지 근무하면 친인척들로 구성된 그 선관위 당연히 내부 감시가 되겠습니까? 부실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고 부패는 부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제 차원에서 결정적인 핵심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부패 선관위, 부정 선관위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아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특검입니다. 선관위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게 국정조사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가장 필요한 기관이 중앙선관위다. 또 각 지자체에 있는 선관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뭐 수석으로 나가셨고 많이 드셨고 이번 총선에서도 극적으로 많이 당선되셨는데 그 당시에도 좀 부정선거 정황이나 이런 거 저는 그거를 모르겠는데 제 옆지역구에 있는 2020년 선거 나갔을 때 민경욱 의원이 옆지역구에 나왔거든요. 민경욱 의원은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만큼까지 와가지고 부정선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그래서 거기는 개표까지 했는데 250몇 표가 결국에는 서로 250몇 표가 잘못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직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궁금한 게 그냥 상황이 채용하고 선거가 안 되는 이게 아니 사람이요 채용에 어떤 부정 부패가 있으면은 그게 부실을 이루어지고요. 그게 잘못하다가는 부정으로 갈 수 있는 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부정 선거다 제가 딱 얘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에서는 부정선거 없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오늘도 제가 문자 받았어요. 의원님과 뭐 어떤 민당 후보하고의 이 표 차이가 얼마 안 난 거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일단은 제가 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갈게요 오늘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